네, 안녕하십니까. 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재현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속전 스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야인시대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요겁니다. 지금 이 파리 기후협정 채택이 일단 되면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 저는 대박이 한번 터진다고 봐요. 이 파리 기후협정 채택이 됨으로써 우리한테 커다란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을 저는 주도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태양광이고, 그 다음은 풍력이고요. 그 다음은 전기차고, 그 다음 바이오 제약이라는 거.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이 풍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하나큐셀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풍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최근에 나사,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지금 2005년도부터 지난해 2014년도까지 과연 이 대기오염의 질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요 사진이 나와 있죠. 지금 이게 보시면 전 세계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을 보시면 아시아 쪽이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 유럽 쪽 보시면 영국하고 독일 쪽이죠. 그 다음 미국에 보시면 미국 LA 쪽이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빨갛게 좀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가 우리가 이산화질소, 우리가 가산화질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압축을 해서 한번 보면은요. 자, 이게가 지금 중국이죠. 자, 이게 중국 쪽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를 놓고 보시면 요 남한 쪽만 이렇게 빨갛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일본 도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대기오염, 이 이산화 지금 질소의 농도가 지금 남한 쪽은 빨간 색깔로 되어 있지만 북한 쪽은 깨끗하잖아요. 과연 중국 때문에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중국을 탓할 필요가 없냐면요. 제가 이것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이산화탄소의 지금 배출이요. 전 세계에서 7위입니다. 중국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석탄 수입량이요. 4위입니다. 사실은 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은 1인당 지금 석탄 소비량이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은 도시 195개 도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지금 가장 심한 곳이 베이징 쪽이고요. 그 다음인 광주 쪽, 그 다음은 도쿄, 그 다음 LA, 그 다음 우리나라, 그 다음 상하이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지금 서울에 보시면 서울의 요 이산화질소 농도가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요 석탄 지금 1인당 소비량하고 거의가 맞아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것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저는 저번에는 제가 태양광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풍력이라고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육성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풍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육상 풍력이 있고요.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상 풍력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 저는 새로운 먹을거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의 제가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상이 있고요, 해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육상 풍력은 설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해상 풍력은 해상 풍력 단지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치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해상 풍력은 설치 공간이 넓다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 파괴, 지금 땅도 이렇게 좁지만 환경 파괴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지금 해상 같은 경우는 이런 마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은 지금 이게 소음 같은 거, 이게 여러분들 요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되면 그게 상당히 소음이 심하거든요. 근데 해상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의 질을 보면은요, 육상에 부는 바람과 해상에 부는 바람의 질이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상 풍력이 저는 지금의 대세다.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이 저는 대세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PTC라 그래가지고요. PTC라 그래서 Production Tax Credit.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5년 동안 연장을 했는데 요 PTC가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서 미국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서 지금 2.3센트의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 200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에 세금을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16년 첫 해하고 그 다음에 갈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해상 풍력에 있어서 또는 육상 풍력에 있어서 내년도가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설치 용량이 저는 가장 많은 해가 저는 내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프로덕션 텍스 그래티티 쪽에서의 5년 동안 지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윈드 타워입니다. 윈드 타워를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통 높이가 요 윈드 타워라는 것은 이것은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윈드타워 쪽에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그림을 보시면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보통 바람 개입이 없죠. 이게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풍력에 지금 날개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요 풍력 쪽에서의 기술 개발이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요. 지금 날개가 없는 이런 풍력 발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력이 상당히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의 풍력 발전기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게 해상풍력입니다. 지금 해상풍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요 해상풍력이라는 것은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상이라는 것은 10km 정도, 육지에서 한 10km 정도에서 우리가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전기를 과연 육지까지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km나 20km 정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육지로 전달할 것이냐. 그 두 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은 해상풍력이 보통 이렇게 설치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저하고 수심이 낮은 곳이 있잖아요. 수심이 한 20m 정도 되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멘트를 부어서 해저에서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기둥을 박는 거고요. 그 다음은 50m 가까이 되면은 조금 더 기술이 어려워지는 거죠. 50m 정도 되면은.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100m나 한 200m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시면 떠 있잖아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떠 있죠. 그죠? 우리가 부유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식. 그러니까 해저의 땅에다 박지 않고 우리가 선박처럼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술을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 해양 플랜트가 발달했고, 그 다음 이런 해안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는 해상 풍력에서는 선도적인 그런 국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금 부유식 해상 풍력입니다. 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력은 해상 풍력이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고요. 해상 풍력을 우리가 육상 풍력이나 해상 풍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보수, 이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도 하고 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대기업을 빼버리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풍력하는 조선주는 다 풍력을 합니다. 현대중공업도 풍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하고 대우조선해양도 하고요. STX조선도 하고 있고요. 한진중공업도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대기업보다는 이게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에 저는 더 혜택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저는 내년도에 저는 상당히 한번 터지는 종목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이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내년에 상당히 급증할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 풍력 관련주 종목이 총 한 21개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종목을 딱 찍어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중에서요. 재무구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탈락을 시키고요. 재무구조가 견조하면서 실적이 최근에 3, 4년 동안에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전 소장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이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 무슨 해입니까? 원숭이해죠. 좀 어감은 좀 좋지 않습니다만 병신년입니다. 자, 근데 역시 1월 달은 우리가 1월 효과 있는 거 잘 아시죠? 뭐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잘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월 달에는 중소형주들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 이게 중론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2, 3월 달에 이슈 될 거, 5월 달, 6월 달에 이슈 될 걸 찾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역시 주식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슈화가 될 뭔가 터뜨릴 수 있는 이슈가 될 그런 어떤 이슈가 없느냐.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는 내년 최초 이슈에 주목한다. 이 제목을 갖고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약을 해보면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요약을 해보면 연말 효과는 소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소멸의 의미가 뭐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배당 투자, 또 윈도우 드레싱,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매수를 했습니까? 바로 금융 투자죠. 금융 투자.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 투자가 순매수한 이후에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오늘이 배당 부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016년도에 최초의 이슈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관심주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관심주까지 뭐 이런 순서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적으로 지금 현재는요, 외인 지분율이 최저로 최근 떨어졌죠.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이후로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야,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좀 덜 팔고, 얘네들 뭐 매수 들어오거나 그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 산술적인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외인들은 절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로도 얘네들 움직임은 앞으로도 체크를 해 나갈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유리한 이유라면 이유랄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실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관이 요즘 최근에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주로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금융투자의 매매 패턴은 어떤 식으로 과거에 한 7, 8년간 전개돼 왔느냐. 2008년도에서 2015년까지 평균을 해보니까 배당 기준일, 바로 그 배당 기준을 D-Day로 해서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죠. 미리 샀다가 물량이 나왔다는 부분. 이거는 평균적으로 평균을 구한 거니까 뭐 한 해 그 추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시 코스피 측면에서는 대형주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대형주는 아무래도 1월 중반 이후에 가서 힘을 내겠지만 1월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아무래도 개별주나 강소기업에 좀 자리를 잠깐 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12월 효과, 1월 효과. 코스닥은 12월에 안 좋았지만 1월 달에는 반드시 좋았다는 거.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런 구도기 때문에 중소형 강소기업의 시대가 1월 초에는 잠깐 반짝거릴 수가 있겠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1월에 그 칼렌더를 잠깐 볼까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럼 1월에 최초 이슈가 될 게 뭐냐? 바로 1월 6일에 세계 가전 박람회 CES죠? 1월 6일부터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6일 밤부터겠죠? 1월 6일까지는 이 부분이 재료로 작용이 될 개연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보면은 8일날 삼성전자 4쿼터 잠정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 거, 요런 정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CES 2016이 최초 이슈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ES 2016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죠? 예, 라스베가스에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부분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잠깐 개념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개념을 한번 잠깐 보면은 CES는 미국 가전협회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뭐 이 CES가
가전 전시회가 한 3개 정도 있죠.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하고 IFC 있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가중치를 두는 게 바로 이 CE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ES는 상당히 다른 가전 전시회보다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CES는 전시장하고 전시 품목을 한번 볼까요? 네, 되게 그냥 쭉 넘어가세요. 이거 뭐 가전제품 박람회, 전시장, 전시, 품목, 대충 이런 게 있다. 근데 대부분 IT라든가 자동차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총 망라돼 있다는 거 스킵하고 좀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류의 모멘텀 있는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뭐 잘 아시겠지만 IoT죠. IoT, 사물 인터넷.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틱 같은 경우 이번에 주제를 삼성에서 여기다 정해서 큰 주제를 정하고 이거를 이제 아마 그 선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틱과 관련돼서 아틱 1, 5, 10 전 시간에 제가 이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차 거는 나오겠죠. 예. 다음 페이지 보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나옵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해외 쪽에서 자율주행차도 물론 나오지만은 현대모비스가 좀 참여하는 정도라는 거,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요, 사실 그 아웃라인 중에서 그 소개하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1, 2,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2020년대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이 이제 1월 20일부터 열리죠.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주제입니다. 이게 제1의 주제예요. 4차 산업혁명이 그럼 도대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가상 현실, 웨어러블 쪽 그리고 뭐 홀로그램, 빅데이터, 인공지능 총 망라된 거예요. 총 망라된 거로 보시면 되겠고 1차 산업혁명은 증기 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이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죠? 3차는 디지털. 4차는 뭐냐 그러면 도대체 융합하는 겁니다. 융합.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죠. 산업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인 것을 모두 융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만큼 지금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고 IoT라는 건 그 중에 일부분의 산업이에요. 그 4차 산업혁명 안에는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클라우드도 있고 스마트카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독일에서 출발이 됐는데 이것이 주목을 받게 된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그 그리스하고 터키의 분쟁을 해결했고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협상을 주도했던 것이 이제 다보스 포럼입니다. 거기서 협상을 성공리에 마쳤던 것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다보스 포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정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클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ES 2016에서 그러한 4차 산업혁명에 속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개념은요,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걸 CES 2016에서 소개들을 강론으로 여러 가지 건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CES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최초 이슈가 될 수 있는 CES 2016하고 관련이 되는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관심주죠, 관심주. 예. 관심주 한번 보면, 자, 먼저 이 엔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이나 아티건과 관련이 돼 있죠. 좀 자그마한 종목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빵빵 칠 수가 있어요. 모양도 갖춰졌잖아요. 그렇죠? 엔테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잘 아시죠? MDS 테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건과 관련이 돼서 자율주행권도 모멘텀이 되고 인공지능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안 빠지잖아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미 떴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종목 보면 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사물 인터넷 부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스마트 팩토리 있죠? 스마트 팩토리. 이 건하고 상관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안 빠지고 뒷심이 좋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면 그 다음 종목 볼까요? 고영이죠, 고영. 이게 뭐 사실은 그 세계 1위 3D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 장비 쪽으로 의료용 로봇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건이 지금 현재 시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시장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종가에 올렸어요. 이건 왜냐? 바로 CES 2016 4차 산업혁명 이런 건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좀 종목이 좀 있습니다만은 다 자그마한 것들이고요. 이 정도 참고해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잘 봐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